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을 하고 5살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변의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있죠. 사실 이혼 초반에는 정말이지 세상 모든 것이 싫어 마음도 입도 꼭꼭 걸어 닫고 살았어요.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 되는 세상도 아닌데 뭐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실제로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쉽게 떨쳐내기 힘들었답니다. 한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말이죠. 선인이 소개팅이니 질색하던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의 작전에 홀라당 넘어가서 전 남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립고등학교 서무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첫인상은 딱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도 저와 다를 게 없더군요. 우리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를 보고 깔끔하게 헤어질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며 서로 취미나 관심사 등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헤어질 때쯤 저희는 도자기 전시회에 가기로 약속까지 했었답니다. 그렇게 2번, 3번 데이트를 이어가며 전 남편이 갑자기 저와는 좋은 친구로 파트너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프로포즈였죠. 저 역시도 이 남자와는 결혼 생활이 심심하지는 않겠다 싶어 허락했답니다. 무슨 이런 결혼이 다 있냐고 하시겠죠.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전 남편에게는 위로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누나와 아래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참 유별나더군요. 예물은 물론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마저도 시누이까지 와선 저보다 또 몇 배나 더 꼼꼼하게 챙겨주었답니다. 어찌나 적극적인지 한 번은 예물을 보러 갔다가 창피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올케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 이목구 비고 화려한 편은 아니니까. 형님, 이거 심플하니 괜찮지 않아요? 올케, 어떻게 골라도 이런 것만 골라? 결혼할 때 하는 반지인데 이런 건 평소에도 살 수 있잖아. 저는 심플한 것으로 평소에도 하고 다니기 쉬운 것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누이는 무슨 소리냐며 온갖 보석을 다 보여달라고 하더니 이것저것 저에게 권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전 남편은 웃기만 하고요. 제가 조용히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르자고 말했더니 전 남편은 누나가 골라준 것으로 하자고 했죠. 어이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우애가 그만큼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가 제게 보여주는 것보단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아니, 저희 부부의 예물을 하러 온 자리에서 저게 무슨 짓인가 싶었죠. 그때였어요. 저희를 담당하던 점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점원이 시누이에게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신부님 손이 예쁘셔서 뭐든 잘 어울리시지만요. 특별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딱 주인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저는 이미 결혼했고 신부는 여기 이쪽이거든요. 어머, 죄송합니다. 계속 반지를 껴보시길래 신부님인 줄 알고 정말 죄송합니다. 점원은 새빨갛게 변한 얼굴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점원보다 더 얼굴을 붉히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 팔을 당기더군요. 못된 신부를 가졌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내심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시누이에게 대충 다 골랐다고 하면서 제가 점 찍어둔 곳으로 재빠르게 주문을 했죠. 시누이는 씩씩거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먼저 밖으로 나가더군요. 전 남편은 제 눈치를 잠시 보는가 싶더니만 실그머니 따라 나갔고요. 당시 저는 제가 달래주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 전 남편의 행동을 모르는 척 했어요. 주문을 하고 나가니 시누이는 잔뜩 골인한 얼굴로 전 남편에게 뭐라고 퍼붓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스럽게 시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연인 사이처럼 다정한 모습에 이렇게 남매가 애틋하기 힘들 텐데 정말 특이하다 하는 생각을 했죠.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랑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제가 냉큼 다가가자 시누이는 냉큼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올케, 다른 곳 가자니까 결국 여기서 한 거야?
다 선택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뭘 시간 낭비하겠어요. 현님 덕분에 좋은 것들 많이 봤네요. 아니, 나는 올케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네. 올케는 속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곳에서 예물을 해? 말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고 점원이 사과도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죠. 신우이는 자신이 상처받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좋은 날 너그럽게 넘어가자고 말했어요. 신우이는 제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짜증이라도 난 모양인지 전 남편에게 뭐라고 더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도 제가 이미 성금을 지불했다는 말에 난처하다는 얼굴을 하더니 신우이를 달래더군요. 정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그 꼴값을 떨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눈치도 못 챘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네요. 신우이의 만행의 절정은 신혼여행이었어요. 신혼여행제를 어디로 할 것인지 대해 전 남편과 의논을 하는데 신우이가 북유럽을 적극적으로 권하더라고요. 흔히들 가는 바다보다는 북유럽을 돌아보는 것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겠느냐고요. 저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당시 신우이는 결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시아주버님께서 해외 발령으로 나가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저희를 따라 시아주버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도 함께 가신다고요? 신혼여행을요? 함께 간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남편 보러 가는 거지. 올케도 알다시피 우리 그이가 노르웨이에 있잖아. 도중에 노르웨이로 빠질 거야. 그럼 노르웨이까지 같이 가신다고요? 아니, 경유지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노르웨이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일이 좀 그렇게 됐어. 그렇다고 누나 혼자 노르웨이까지 가라고 할 순 없잖아.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올케, 나 살짝 섭섭하네. 내가 두 사람 여행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 남편 보러 가는 길인데. 뭐야 그 반응은? 형님, 그래도 저희 신혼여행인데 같이 계속 가신다고 하는 건 경우가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공항에서 전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우이보다 전 남편의 반응이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전 남편은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저더러 한 번만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이고 뭐고 어떻게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의외의 인물이 공항에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시동생이었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시동생이 헐레벌떡 공항으로 들어오더니 신우이를 보자마자 왜 여기 있느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누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매형이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지금 매형 한국 오는 비행기 경유지라고 연락 왔다고. 사돈어른이 편찮으셔서 급히 들어오신대.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니.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몰라. 하여튼 진짜 내가 누나 때문에 돌겠다. 아니 형이랑 형수가 신혼여행 갔는데 누나가 뭐하러 여기까지 배웅을 하러 와. 빨리 가자. 시동생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히 여행 다녀오라고 하고는 혼이 나간 신우이를 데리고 가버렸죠. 이걸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할지 어른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자마자 전 남편과 대판 싸우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나가는 신우이를 바라보는 전 남편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얼굴 가득 아쉬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당신 얼굴이 왜 그래? 형님이랑 같이 못 간 게 그렇게 아쉬워? 누나가 아이슬란드 가는 거 엄청 기대했거든. 타이밍이 좀 아깝네. 아깝기는 무슨. 세상에 아무리 남매가 애틋해도 신혼여행 같이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진짜 방금까지 나 이 여행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칠 생각이었거든. 저의 솔직한 표현에 전 남편이 얼굴을 딱딱하게 굳히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실망이라뇨. 실망을 하려면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신혼여행을 냉랭한 분위기 속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비행기 속에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경유지에서 다시 돌아올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경유지에 도착해서 전 남편이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단지 자기는 시누이가 혼자서 노르웨이까지 간다는 것이 좀 불안해서 같이 가자고 한 것뿐이라고. 그런데 저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말이죠. 전 남편이 또 이렇게 사과를 하자 기분 나빴던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고는 남은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돌아왔어요. 드라마나 주변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라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제사도 없었고 명절에도 그저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고작이었죠. 전 남편은 제가 일에 빠져있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은 퇴근이 일정했고 거기다 요리가 취미라며 저녁도 담당했죠. 제가 야근한다고 늦는 날이면 회사까지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지인들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부럽다고 난리였어요. 결혼 1년이 되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고 곧 건강한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원래 시누이가 일주일에 몇 번은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혼자 저녁 먹기 싫다고 하며 같이 밥을 먹자고 오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시누이와 전 남편이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기도 했고요. 전 남편과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다는데 의논을 하러 왔다면 이야기만 할 것이지 술은 왜 마시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남매 사이가 좋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예 저희 집 발길을 끊어버렸지 뭐예요.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었죠. 전 남편은 시누이가 잠시 시아주버님께 갔다고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때 혼자 보내기 걱정스럽다고 말하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제가 워낙 입덧이 심해 몸이 힘들다 보니 시누이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분명 노르웨이에 있어야 할 시누이를 백화점에서 본 것이죠. 8개월쯤이었어요. 병원을 갔다가 친정어머니와 백화점에 좀 갈 일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시누이가 유아복 전문점에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며 이것저것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뭘 사주려고 하나 보다 싶어 아는 척할까 했는데 때마침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 시누이가 한국에 왔느냐고 물었는데 당황하며 아직 노르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누이 이야기는 왜 꺼내느냐고 물었죠. 백화점에서 본 것 같아서 분명 유아복 매장에서 친구랑 있는 모습 본 것 같은데 말이야. 백화점? 오늘 백화점 갔었어? 병원 가는 날이잖아. 병원 갔다가 엄마랑 백화점에 좀 다녀왔지. 아는 척 하려는데 엄마가 오셔서 그냥 왔어. 아니 당신은 백화점에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왜 연락도 없이 가고 그래? 저는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전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아니 백화점에 간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정색까지 하고 저를 추궁할 일인가 싶더군요. 못 갈 곳을 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화를 냈더니 전 남편이 순간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아무리 장모님이 오셨어도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갔을 텐데 싶어서 몸도 무거운 사람이. 당신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은 맞아? 아니 그냥 시누이 봤다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 짜증날 일이냐고. 누나 한국에 없다는데 왜 자꾸 봤다고 그래? 왜 소리를 지르는데?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자 전 남편이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고 전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전 남편이 미안하다며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전 남편은 매일같이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좀처럼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게 냉전은 일주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다시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한 것은 딸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노르웨이에서 사왔다고 하는 선물을 가져와서는 그동안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딸아이를 한참 보고 있더니 한 번만 안아볼 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낯가림이 있는 아이도 아니어서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시누이는 딸아이를 무슨 헤어진 연인을 만난 사람처럼 꼭 끌어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옳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많이 닮았다, 내 동생.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아버님도 그 사람 어릴 때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 닮았다고 하시는데. 아니야, 내 동생 어릴 때 사진이랑 아주 판박인걸? 엄마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머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뇨? 자기 자식 어릴 때 얼굴을 모를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그나저나, 정말 예쁘다. 신우이는 몇 번이나 전 남편을 꼭 닮아 예쁜 얼굴이라고 말하며 딸아이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괜히 소름이 돋아 딸아이 우유 먹일 시간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신우이는 모유 먹이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먹이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물론 분유를 먹이고 있으니 허락해도 될 텐데 본능적으로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울 시간이라 제가 해야 한다고 하고는 아이를 안고 들어갔어요. 밖에서 신우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방문을 닫고 있었답니다. 저는 출산 후 10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회사에 복귀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정시 퇴근을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낮에는 베이비시터가 봐주기로 했고요. 물론 불안하고 걱정은 되었지만 며칠 지켜보니 어렵게 구한 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출근을 했죠. 그렇게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던 어느 날 베이비시터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만 따로 밖에서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애매하기는 한데 그 신우이라는 분이요. 매일같이 오셔서 저한테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네? 형님이 오신다고요?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잖아요. 댁 살림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런 계약이었죠. 그런데 매일같이 오셔서는 애를 품에 안고 내려놓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청소해라, 밥해라 막 일을 시키시는데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요. 이럴 거면 그냥 가정부를 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베이비시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우이는 저도 남편도 없는 집에 와서 제 딸아이를 데리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는 따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베이비시터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바깥분도 알고 계세요. 퇴근하실 때까지 계시거든요. 그이도 알고 있다고요? 언제부터요? 설마 지금까지 계속 그이가 올 때까지 형님이 계셨어요? 네. 퇴근해서 오시면 저더러 빨리 가라고 그 신우이 분이라는 그분이 짜증을 내시더군요. 저도 정말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과 함께 괜찮으시다면 베이비캠을 좀 달아도 되겠냐고 물었죠. 베이비시터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왜 처음부터 달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사실 저는 출근을 시작하면서 집에 달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일하시는 분을 못 믿으면 어떻게 아기를 맡기려고 하느냐며 반대해서 못 달았거든요. 베이비시터를 만나고 돌아온 저는 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아기 침대가 있는 방에 캠을 달아두었어요. 물론 표신하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달아둔 지 3일 만에 저는 베이비시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캠을 단 다음 날 바로 신우이가 화면에 잡히더군요. 신우이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혀 짧은 소리를 내며 품에 안더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아이를 예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아이를 안아들고는 엄마라고 해보라면서 자꾸 말을 시키더라고요. 정말이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니 감히 제 딸아이를 안고는 엄마라고 불러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저는 신우이가 눈앞에 있었더라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아 비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캠에 계속 등장을 하더군요. 베이비시터의 말처럼 매일 와서 아이를 안고는 베이비시터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침대에 깔아둔 이불은 왜 이 모양이냐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왜 이렇게 싸구려냐 이렇게 투덜대기도 했죠.
심지어 딸아이의 밥은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점심이나 제대로 차리라고 하며 음식 간이 싱겁다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형님이 희야 핑계로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온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당신 퇴근할 때까지 있었다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당신 왜 말 안 했는데? 베이비시터가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입이 왜 이렇게 가볍대? 바꿔야겠어. 지금 베이비시터를 탓할 문제야, 이게? 그 사람은 아이 봐주는 사람이지 가정부가 아니야. 그런데 형님이 오셔서는 가정부처럼 부리시면 어쩌자는 거야. 누나가 우리 희야 이뻐서 그러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화내는 거야? 저는 전 남편의 대꾸에 당황하며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전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일 시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차라리 가정부를 쓰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전 남편은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시누이가 더 낫다고 하며 고집을 부렸죠. 저는 참다 못해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영상을 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전 남편은 영상을 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형님이 무슨 생각으로 희애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분 나빠. 당신 괴물 달았어? 내가 집에 그런 거 달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달아두는데? 이러면서 희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달았어. 다른 집들도 다 그 정도는 달아. 베이비시터 분도 당연히 달아둬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내 집에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당장 치워. 기분 나쁘게 뭐야 진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 형님이 희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시킨 그 행동이 기분이 나쁘다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냥 희아가 빨리 말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켰겠지. 누나가 당신한테 좋으라고 한 일을 왜 이렇게 학대 해석하는 거야. 희아한테 엄마 소리 들으면 좋잖아. 저는 전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따지고 들면 전 남편이 말한 것과 같은 핑계를 댈 거라고 확신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베이비시터 대신에 시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정부를 구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요. 저는 다음 날부터 친정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죠. 전 남편은 딸아이 힘들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그 나이에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로 전 남편의 반대를 딱 잘랐어요. 오히려 저는 왜 시누이에게 맡겨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시누이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페는 어떻게 하고 아이를 맡아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었답니다. 전 남편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집이냐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끝까지 친정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시누이가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별일도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당시 저는 정말이지 시누이와 딸아이를 만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오는 일은 뜸해졌어요. 물론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전 남편에게 전화는 자주 오는 모양이지만 저는 집안일이 아니고서야 딸아이와 시누이가 만나는 일은 피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은 더 이상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3살이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전 남편이 어려운 허락이 필요하다고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내가 사춘기로 한참 방황할 때 잡아주신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가족여행을 가는 도중이었다는데 형님이랑 형수님은 죽고 두 분의 아이만 남았대. 그래서 말인데 그 아이를 우리가 좀 키우면 안 될까? 형님 부부가 고아라서 친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거든. 전 남편이 말하는 형님이 누군지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도움을 주셨던 형님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좀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랐던 것은 그 형님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는 전 남편의 말이었어요. 심지어 그 아이는 아직 돌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는 아이였죠. 남자 아이라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고민이 되더군요. 당시 저는 둘째를 가지고 싶어 계획 중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첫 아이를 낳은 것도 엄청난 확률을 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며 둘째는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확률이 0은 아니라고 해서 욕심을 좀 내고 싶었는데 때마침 전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반대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이 보여준 아이 사진에 이미 마음이 뺏겨버려 결국은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전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입양 절차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분명 제가 할 것들이 있을 텐데 하며 의아하기는 했지만 저는 새로 생긴 아들을 맞이할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 남편에게 온전히 맡겼답니다. 막내가 집에 오면서 시누이는 또다시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말하는 형님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돕고 싶다고 했죠. 당연히 저는 거절했어요. 내가 진짜 올케한테 이렇게 부탁할게. 나 사실 다 들었어. 내가 희아한테 엄마라고 해보라고 했던 거 그냥 희아가 말을 하면 얼마나 이쁠까 싶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면 올케가 좋아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어. 그게 올케 기분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어. 진짜야. 형님이 그렇게 마음 쓰신 것은 고마운데요. 솔직히 그 영상 보는데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다 알지. 내가 다 잘못했어. 이번에는 내가 진짜 조심할게. 2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내가 도와주면 안 될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애원하는 무슨 이런 상황이 있나 싶더군요.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시누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딸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니고 있었고 저도 딸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중이라 잠깐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시누이는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별다른 말도 없이 막내를 잘 챙겨주었어요. 가끔 딸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조퇴를 하는 날이면 저 대신 2아이를 꼼꼼하게 챙겨주었죠. 집에 캠을 달아두었는데 캠으로 봐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더라고요. 저는 내심 시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막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어요. 가족끼리 나가면 다들 남매가 부부를 참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막내가 우리 부부를 닮았다는 이야기에 내심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인 줄도 모르고 좋아하기만 했죠. 해가 바뀌고 저는 바로 막내도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시누이가 너무 빠르다고 반대를 했지만 저는 깔끔하게 무시했죠. 그 뒤로도 시누이가 저 몰래 어린이집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는 막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려뒀기 때문에 어림도 없었죠. 전 남편은 시누이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했지만 저는 주말에 집에 오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는 왜 엄마 아빠도 없는데 갑자기 고모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느냐고 반문했어요. 당연히 전 남편은 그 어떤 반론도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죠. 친정 어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리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전 남편은 힘들게 둘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며 막내는 자신이 보겠다고 했어요. 사실 어른으로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만 친정 어머니께서는 막내를 꺼려 하셨거든요. 뭔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꺼름직하다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 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했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저는 남편의 권유대로 딸아이 손만 잡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빠 혼자서 엄마 간호하기는 힘드실 테니까 3일 정도만 친정에 다녀올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셔. 일주일은 있어야지. 병원에서도 일주일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당신이 곁에서 도와드려야지. 괜찮겠어? 일주일이나 막내랑 둘이서? 나도 퇴근하고 찾아뵐게. 그리고 막내가 워낙 순하잖아. 괜찮아. 전 남편은 걱정하지 말고 친정 어머니 건강만 신경 쓰라고 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남동생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자식이라는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전 남편의 든든한 외조로 마음 놓고 친정에 있을 수 있었죠.
전 남편은 퇴근길에 들러서는 친정 어머니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덕분인지 친정 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좋아지셨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전 남편과 막내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하루라도 빨리 가라고 하셨죠. 친정 아버지께서도 남동생이 귀국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약속했던 날짜보다 하루 먼저 딸아이와 집으로 향했어요. 전 남편 퇴근 전에 집안 청소도 좀 하고 막내랑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아이와 저와 있어서 어린이집에 안 갔지만 막내도 계속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하더라고요. 현관에 전 남편의 신발이 보였어요. 저는 오늘 전 남편이 결근이라도 한 것인가 싶어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 산책이라도 갔나 싶어 아이 방을 열었는데 막내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말만 들렸죠.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서 이상한 소리 나요. 소리? 어디에서? 저기. 딸아이는 제 손을 잡고 안방문을 가리켰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신발장에 있는 등산 스틱을 꺼내서 손에 단단히 쥐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장롱을 가리켰죠. 이곳에서 나는 소리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우선 딸아이를 밖으로 보내고는 방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장롱 손잡이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라고 해서 그냥 기계 소리인가 했는데 장롱 손잡이를 잡는 순간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는 벌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제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헛것이 아니더군요. 좁디 좁은 장롱에는 전 남편과 시누이가 들어있었어요. 둘 다 속옷바람으로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긴 설명이 필요 없더군요. 두 사람의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저는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고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두 사람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딱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니었어요. 무조건 이 상황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전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등산 스틱을 올리며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 당신들 미쳤다고. 아니 어떻게 남매가 더럽고 역겹게 감히 내 집에서. 여보, 그것 좀 내려놓고 얘기하자. 위험하게 그건 왜? 닥쳐! 짐승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한데?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 내가 설명할게. 무슨 설명을 할 건데? 어떤 상황이면 남매가 팬티 바람으로 장롱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이 대낮에? 그것도 내가 없는 집에서? 저는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고 당장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죠. 저와 전 남편이 실랑이 하는 사이 속옷만 입고 있던 시누이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더군요. 그런데 시누이가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제 옷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디서 내 옷을 입고 있어? 미쳤어? 당장 벗어! 어떻게 정신 좀 차려. 나 좀 말려봐. 시누이는 전 남편을 부르며 저를 말리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자 놀라면서 물러섰죠. 저는 시누이가 입고 있는 옷을 당겨 찢어버렸어요. 당황하는 시누이에게 다가간 전 남편은 시누이를 등 뒤로 숨기고는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당신, 무식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말로 좀 하자고. 뭐? 무시? 남매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는데 누구더러 무식하대. 그러는 너는 뭔데?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는 너는 뭐냐고. 말 조심해. 짐승이라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전 남편은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숨이 턱 막히면서 말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 딱 제 상황이 그랬어요. 닫힌 문으로 딸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 딸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막내도 울며 저를 찾더군요. 그때였어요. 벌써 옷을 챙겨 입었는지 시누이가 달려가서 막내를 안아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놀랄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듯이 신우이에게 막내를 내려놓으라고 말했어요. 막내 역시도 저에게 손을 뻗으면서 엄마라고 불렀죠. 그때였어요. 내가 네 엄마야.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네 엄마라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라니?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고. 내가 네 엄마라니까? 저는 신우이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려는 것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니 저는 삐걱거리며 전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은은의 아들이라며 입양하자던 전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휘청거렸어요. 그리고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몇 번이나 속에 있는 것을 개원했죠. 나오는 것도 없는데 구역질이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것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가 울면서 제게 와서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온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나 생각이 들면서 저것들이 진짜 인간인가 싶었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는 왜 여기 와 있고? 며느리는? 아가! 무슨 일이기에 이 난리야? 애들은 왜 다 울고 있어? 시부모님의 등장에 딸아이는 울면서 엄마가 아프다고 난리였죠.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얼굴로 오셔서는 저를 부축해 주시며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요. 저는 순간 과연 시부모님들이 전남편과 신우이의 관계를 몰랐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부축을 밀쳐내며 말했어요. 두 분 알고 계셨죠? 이 사람이랑 형님, 두 사람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셨죠? 그렇죠? 저의 확신하찬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두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전남편과 신우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를 꽉 깨무셨고요. 그 모습에 저는 대답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를 품에 안고는 벌떡 몸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설명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러운 손들 다 치우라고 하며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먼저였어. 우리 사이에 끼어든 사람은 너였다고. 더럽다고? 우리가? 우리가 왜 남매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남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니. 우리는 부모님이 재혼하시면서 남매가 된 사이야. 전 남편은 담담하게 신우이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말했어요. 중학생 때 시부모님이 재혼을 하셔 가족이 되었다는 말과 함께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 신우이 결혼을 강행했다는 것. 그런데 시아 아주버님이 해외로 발령받으며 두 사람이 다시 눈을 피해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제가 결혼하기 이전의 모든 상황에 대해 말했죠. 시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며 두 분은 막내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남편과 신우이는 마치 자신들이 슬픈 로맨스의 주인공인 것처럼 말했지만 제 귀에는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을 그런 더러운 관계일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급하게 자리를 벗어났죠. 친정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한국에 도착한 남동생이 있더군요. 저는 남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무슨 이런 미친 경우가 있느냐며 화를 내다가 막내의 이야기에는 당장 찾아가 전남편이고 신우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뛰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뭐라고 했느냐며 막내를 보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시며 한숨을 내쉬었죠. 친정 아버지는 당장 이혼부터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화를 하시는 손이 덜덜 떨리고 계셨죠. 친정에서는 하루빨리 이혼을 해 호적부터 정리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자고 하셨죠.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 것들 뿐이었거든요.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봤지만 다들 위자료 청구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두둑하게 받아내는 것을 추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매일을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기분이었는데 고작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혼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동생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며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저는 전남편이고 시누이이고 얼굴 들고 밖으로 다닐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봤자 제가 느낀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시키고 싶었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 끝에 전 남편이 일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이따위 일이나 저지르는 인간을 학교에 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전 남편이 일하는 서무과 대신 교무실에 들어가 전 남편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선생님들이 놀라시며 전 남편을 불러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얼굴로 제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학교로 온 이유는 전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그 손을 뿌리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 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느껴졌죠.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얼굴로 이혼 서류를 던지며 말했죠. 자기 누나랑 바람나서 자식까지 생겼으니 이혼 이유로는 충분하잖아? 안 그래? 창피하게 여기서 왜 이래? 창피? 내가? 네가 한 행동은 어떻고? 나한테 너희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까지 키우게 했잖아.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주변의 웅성거림은 커졌어요. 학교에 일하는 선생님이고 학생들이고 다들 전 남편을 벌레 보듯이 돌아보는 것이 썩 마음에 들더군요. 전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저는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느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전 남편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빨리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했죠. 전 남편이 허둥거리며 사인을 하는 모습을 흘끗 보고는 떳떳하게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물론 그냥 나오지는 않았고요. 나오면서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얼굴 부끄럽지 않아? 앞으로 네가 어느 학교 가던 내가 따라다니면서 말해줄 거야. 너 같은 인간이 학생들이랑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 안 그래? 전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여기가 끝이나 다름없었지만 시누이는 달랐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우선은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을 수소문했어요. 카페를 마련해줬다는 사실로 잘 산다고는 들었지만 시누이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번듯한 집안에 시집을 갔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었어요. 시 아주버님은 해외 발령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 발령이 노르웨이 지사의 담당자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답니다. 갑자기 찾아간 저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하신 시누이의 시부모님들에게 저는 전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했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른들의 얼굴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졌어요. 시누이의 시댁에서는 재혼 가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였다는 것은 당연히 모르고 계셨죠. 급기야 두 인간들 사이에서 아들이 있다는 소리에는 아예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기도 하셨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혹시나 기절이라도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괜히 찾아온 것 같아 후회도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죠. 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시누이가 헐레벅떡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죠. 저는 그런 시누이를 가뿐하게 피했고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은 사람을 불러 시누이를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구나. 무슨 이해가 필요하다는 소리냐? 닥치고 나가거라. 네가 뭔데 우리에 대해 떠들고 다녀? 너 학교도 찾아갔다며? 미쳤어? 미쳤냐고! 누가 누구더러 미쳤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미쳤을까? 짐승 같은 것들이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시누이는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부르며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시누이가 끌려나가고 조용해지자 시누이의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두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맞는 결과를 보기 바란다고 답했죠. 그렇다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 인생에 똥물 끼얹은 것들 용서하지 않을 테니. 그쪽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해주겠소. 그러니 힘들겠지만 모든 거 잊으시게나. 딸도 있다고 들었는데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털어내길 바라네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는 그분들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남편이야 당연히 학교에서 잘렸죠.
거기다 신우이 시댁에서 손을 썼는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나 그 어떤 학교에서도 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신우이의 이혼은 당연했고 신우이가 하고 있던 카페는 물론 살고 있던 집까지 몽땅 다 빼앗겨 그대로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두 놈들의 인생이 순탄치는 않겠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복수를 하고 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갑갑하더군요. 그 긴 시간 동안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자꾸만 제 숨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딸아이가 있었고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대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아직도 저는 그날의 꿈을 꿉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 인간들이 영원히 절망과 고통 속에서 숨쉬기를, 오직 그것뿐이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소위 연예인 수준의 미모를 지녔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늘씬하고 스타일이 좋아요. 서구적인 체형에다가 얼굴도 눈, 코, 입이 다 크고 웃을 때도 시원시원합니다. 거기에 머릿결도 좋아서 청순한 분위기까지 갖췄어요. 저랑은 어렸을 때 한 동네 산 것을 계기로 친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확 예뻐진 경우입니다. 본인이 뜻이 안 맞아서 그렇지 연예인 해보라고 제의는 엄청 들어왔었어요. 생긴 것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좋고 괜찮은 대학 나와서 취업도 잘했어요. 이 친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벽한 여자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결혼식에 이 친구가 참석하면서부터였죠. 형수님, 저기 저쪽에 남색깔 원피스 입으신 분, 형수님 친구분 맞죠? 저분 남자친구 있으실까요? 네? 아, 제 친구 맞아요. 현재 남자친구는 없는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제 시동생이 그 친구한테 반해버린 겁니다. 제가 결혼한 남편에게는 3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는 동안 시동생도 몇 번 봤었어요. 일부러 만난 것은 결혼하게 돼서 정식으로 인사를 따로 나누고 싶었던 때 그때 딱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어쩌다 보니 마주쳤던 횟수일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자기 남동생하고 썩 살가운 형제지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시동생하고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고 친하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예의 잘 차리는 사이였을 뿐인데 이 시동생이 제 결혼식에서 저의 친구를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골치가 아파졌죠. 남편은 그냥저냥 수더분하게 생겼고 키가 큰 편에다가 몸의 골격이 좋은 반면에 그 형제인 시동생은 살짝 진한 인상에 키가 작은 편에다가 체형 자체가 땅딸보 느낌을 풍기는 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누가 봐도 열이면 열 전부 예쁘다고 말을 할 정도로 외모가 잘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난감해진 게 아니었죠. 그 친구라고 자기가 잘난 걸 모를 리가 있겠나요? 자기도 눈이 달려있으니까 거울만 봐도 자기가 예쁜 걸 너무 잘 알 수 있었고 주변에서 하도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어왔던 것을요. 제 시동생을 소개해준다면 이건 그 친구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일찍 한 것이었거든요.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하필 또 시동생이 노안이라서 소개시켜줄 엄두가 안 났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형제가 나란히 있으면 솔직히 시동생이 형으로 보여요. 결혼식이 끝나기 전부터 시동생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더니만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득달같이 연락을 해댔습니다. 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요. 걔는 왜 내 결혼식 날에 예쁘게 하고 와서 이 난리를 만들었을까? 거적대기를 걸쳐도 예쁜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그리고 왜 또 도련님은 하필 걔한테 푹 빠져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오냐고. 진짜 미치겠네.
무슨 일인데 아까부터 한숨을 푹푹 내쉬어? 설마 내 동생이 네 친구 소개시켜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냥 무시하랬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도련님이 지금 보통 진지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친구, 걔가 도련님이 꿈꿔오던 이상형이라도 되나? 별 의미를 부여하지 마. 내 동생은 말이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연애해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녀석이야. 그런 놈이 이번에 직장 잘 옮겼다고 기세등등해지더니 여자 만날 용기도 생긴 거 아니겠어? 딱 그 타이밍에 네 친구를 보고 불이 붙어버린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남편은 저한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나요? 시동생이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로선 시동생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저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아무튼 내 도련님이 너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서 난리거든. 너 지금 만나는 사람도 따로 없으니까 혹시 우리 도련님하고 소개팅 안 해볼래? 두 눈 꼭 감고 친구에게 조심스러운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반응은 역시나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자기를 끈질기게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시동생을 얼핏 기억하고 있었던 제 친구는 단칼에 거절하였어요. 제가 시동생에게서 받은 잘 나온 사진을 몇 장 전송하여 주기까지 했지만 더욱 치를 떨더군요.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 말을 꺼내봤는지 알겠어. 네 입장 생각해서 화는 내지 않을게. 그런데 만나보는 건 힘들 것 같아. 그 어떤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깔끔하게 선을 그어줘. 나는 그분을 만나볼 생각이 절대 없거든. 냉랭한 친구의 어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저는 최대한 돌려서 시동생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동생이 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제가 후달리는 게 뭐가 있다고 거절을 당해야 해요? 혹시 형수님이 일부러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제 얘기를 해본 게 맞긴 해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직접 만나보면 그쪽에서 저를 좋아할 거라니까요. 형수님은 그냥 중간에서 다리만 놔주시면 되는 건데 그것 하나 지금 저한테 못해줘서 이러는 거예요? 일단 저랑 연결만 해주시면 그 후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참 사람 답답하게 구시네. 자기 잘 나온 사진을 새로 찍었다면서 꼭 좀 저의 친구한테 다시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저한테 인상까지 써가면서 시동생이 윽박을 지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욱했나 봐요. 도련님. 제 친구는 외모가 솔직히 연예인해도 될 만큼 예쁜데 도련님은 아니시잖아요. 그 사실을 정말 모르셔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좋게 말씀 좀 드리면 알아들으시지. 암만 거절의 의사를 밝혀도 자꾸 도련님이 포기를 못하시고 3달 넘게 이러시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제 친구는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면 안 만났지 도련님 수준의 남자를 만날 애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시동생의 표정이 싹 굳더군요. 그 후로는 다시는 저의 그 예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죠. 남편이 저의 편을 드는 바람에 형제 사이도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댁 모임이 있다든지 시부모님의 입을 통해 시동생의 얘기를 듣는 순간이 되면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도련님은 이제 한 집안 식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봉합될 기회가 있잖아. 오랜 친구랑 절교를 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자. 저는 그리 생각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단단히 삐진 시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윽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께 살짝 힌트만 드렸다가 정식으로 알려드린 것은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시며 기뻐하셨어요. 저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 남편에게는 끝없는 칭찬을 건네주셨죠. 역시 우리 집안 장남이 최고다 최고야. 어쩜 이렇게 알아서 인생 계획을 착실히 세우다가 알차게 살아간다니.
자기 부모를 걱정시키는 법이 없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는 건 바로 우리 집안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이지. 시어머니께서 깔깔 웃으셨을 때 갑자기 시동생이 불만 있는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임신 소식에 기분이 들뜨셔서 반쯤은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의 모난 심리를 제대로 건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형보다 못난 아우의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저 만나는 여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올해 안에 하려고요. 시동생이 대뜸 그렇게 말했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셨기 때문이었죠.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었던 게 시동생이었고 그런 둘째 아들의 면모를 시부모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콜록거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동생은 모멸감을 느꼈는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결혼할 거예요. 금방 결혼해서 저도 두 분께 손주를 안겨드릴 테니까 그런 줄로 알고 기대하고 계세요.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시동생을 보면서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거의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희 네 사람 모두 네가? 과연? 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허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동생은 진짜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한 불을 후딱 꺼버리듯이 그렇게 급한 결혼을 감행하였어요. 누가 보면 혼전 임신으로 서두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갑자기 생긴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시동생과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태교에 힘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에도 바빠서 그쪽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어요. 제 와이프가 형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거 아시죠? 본인보다 어린 여자라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잘 대해주세요. 시동생이 대뜸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건강한 아들을 얻었고 그때부터는 직장을 쉬게 되었어요. 멀리 사는 친정 식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시댁 식구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처음 얻으신 손자의 존재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이제 각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게 실감이 난다면서 연신 싱글벙글 하셨죠. 솔직히 시부모님이 가깝고 편하게 느껴진 적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내가 낳은 아이를 저렇게 예뻐해 주시는 걸 보니까 괜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네.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봐야겠어. 저는 출산 후에 시댁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며느리로서 시댁의 보편적인 장애물을 꼽는다면 아마 시어머니가 될 텐데요. 저 역시 그랬었지만 막상 직접 겪어본 시어머니는 저와 상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안심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문제가 없는 며느리인 저 아주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설마 동서에게서 문제점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동서는 함께 같은 편을 먹어야 마땅했는데요. 같이 시댁을 상대하면서 둘이 똘똘 뭉치진 못할 망정 초반부터 저희 두 사람은 애매모호하였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시댁보다 저희 집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시동생의 자취방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월세 투룸 빌라가 그때 계약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기간을 둘이서 같이 살기로 한 것이었어요. 참고로 동서에게는 마땅한 친정집이 없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의 결혼 직전에나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동서의 부모님은 아주 옛날에 이혼을 하셨대요. 동서는 그래서 편모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이 모친께서 동서가 성인이 되자마자 급사하셨다고 합니다. 부친은 연락두절인 지 오래였는데
모친의 사망 때문에 수소문을 해보자 해외에 거주 중인 사실이 드러났대요. 다시 동서를 만나거나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부친 쪽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외동인 동서는 부모 형제가 모두 없는 셈이었죠. 집안에 마땅한 재산도 없었고 그저 모친의 유산으로 그냥저냥 살던 중에 저희 시동생을 만나서 홀라당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동서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대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차는 조건이 없다면서 이 결혼이 탐탁지 않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시부모님 앞에서 시동생이 하였다는 발언이 저는 가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걔가 나이는 어리잖아요. 여자는 얼굴이 끝내주게 예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나이가 어린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걔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시동생이 일단 자기의 자취방이 계약 기간이 남았으므로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소박한 점을 높이 사신 시아버지께서 그 고집에 마지못해 넘어가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허락의 허자도 안 꺼내셨대요. 영 못 믿어오셨던 것이죠. 시동생 부부가 저희 부부보다 시댁과 조금 더 멀리 산다는 것, 그건 사실이었지만 거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차로 30분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이 정도면 가고 말고를 가를 요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동생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동서 잘 지내요? 어머님 생신 문제로 미리 연락한다는 것을 내가 그만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이제야 연락을 하네요. 네? 어머님 생신이요? 그 문제로 저한테 왜 연락을 하시죠? 그야 우리 며느리들끼리 같이 어머님 생신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형제가 둘 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둘이 됐는데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면 뭐라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그림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동서 생각은 어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기 형님, 내일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내일 연락 줘요. 기다릴게요. 미적지근한 동서의 반응은 예상도 못했던 것이라서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고 있었는데 다음날 동서에게서 온 연락을 받고 제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어머님 생신날 찾아뵙지 않으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그날 무슨 다른 일이라도 있어요? 그게요. 제가 오늘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생신날에 가서 제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길 원하시냐고 여쭤봤는데요. 거기까지 듣고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속으로는 얘 뭐지? 하는 생각만이 들고 있었죠. 그런데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다. 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려고요. 생신날 당일에는 형님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번에 시댁에 갈 일 있을 때 겸사겸사해서 어머님 뵙겠습니다. 그걸 여쭤본 것도 놀랍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동서의 태도가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설득을 해볼까 하다가 동서가 아무래도 가기 싫어하는 눈치 같아서 관두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아닌 제 쪽이 불편한 걸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 생신날이 평일이었지만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고요. 저는 그보다 2시간 먼저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미리 준비해온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나머지 조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왔을 때 같이 생신 파티 열어드렸습니다. 남편이 사온 시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에 붙인 생일 촛불을 끄던 순간이었죠. 촛불을 후 불어서 끄신 시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이런 소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어딘가 독특한 구석이 있었고 자기 부모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었던 우리 작은 아들, 자기 같은 며느리를 저희 집안에 데려왔습니다. 앞으로 제발 작은 아들이며 작은 며느리며 사람 노릇하면서 자기 앞가림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빕니다. 그 작은 음성에서는 간절함과 더불어서 어딘가 자포자기의 심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동생이 제 남편과 굉장히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는 점에 신경을 안 썼더랍니다. 형제끼리 워낙 안 친밀했으며 저랑 시동생의 접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의 예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면서 끈질기게 굴었던 것을 시작으로 후딱 해치운 결혼을 통해 저로 하여금 만만치 않은 동서를 얻어다 줄 줄이야. 결혼 전까지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남편 모두 시동생의 일이라면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죠. 동서가 경우 없이 군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시동생이 중간에서 대처를 잘 못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생신 이후에 발생했던 시댁의 다음 행사 때 동서는 불참 의사를 밝히며 저에게 돈만 보내왔습니다. 시동생이랑 둘이서 상의를 끝낼 문제라면서 저한테 전적으로 시댁 일들을 맡길 테니까 자기는 돈만 보태겠대요. 그래서 그 대단한 금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10만 원? 얘가 지금 나한테 10만 원 보내면서 그렇게 실컷 잘난 것처럼 떠든 거야? 와, 진짜 기가 막히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동서고 시동생이고 잡아버릴까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만류하였습니다. 자기 동생 자기가 잘 아는데 보통의 상식을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놈이라면서 그냥 두래요. 어렸을 때부터 불효자의 기질을 보였다면서 말입니다. 부창부수라고 동서도 아마 똑같은 인간일 테니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면서 남편이 저를 설득하였어요. 듣고 보니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 쪽 일이니까 남편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게 맞는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동서는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에도 시댁에 느릿하게 등장해서 대충 설거지 2차례만 하는 것으로 자기의 몫을 끝냈습니다. 저는 친정에 일찌감치 들렸다가 시댁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시댁 친척들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죠. 그런데 시동생네가 온다고 했던 때가 지나도 모습을 안 비추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나타났는데 시동생이 하는 말이 명절이라서 모처럼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오느라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작 말이라도 할 것이지 그런 줄도 모르고 식구들은 다들 기다리고 있었고 연락도 안 돼서 내심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영화 보느라고 휴대폰들을 무음으로 해두었대요. 제가 기다렸던 영화가 마침 이번에 개봉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보고 싶다고 했어요. 잔소리 따위는 조금도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동서가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일동은 얼이 빠져버렸죠. 잠시 후에 둘만 있을 때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했어요. 동서, 영화는 어제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명절 당일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얼굴 안 비쳤다면서요. 기본 예의를 이렇게 밥 말아먹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영화를 명절 당일에 보든 말든 형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명절에 이틀이고 3일이고 제가 다 시댁에 와야 하나요? 오늘만 왔으면 됐죠. 아니, 제 말은 어차피 동서는 친정도 없어서 따로 갈 데도 없는데 일정을 꼭 이렇게 했어야 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가 몸을 휙 돌리더니 휴대폰이랑 겉옷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니까는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뒤늦게 동서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시동생이 귀찮다는 얼굴로 집 밖으로 따라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제 와이프한테 형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명절에 갈 친정집도 없는 주제에 까불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건만 동서가 이상하게 와전을 시켜놨더라고요. 삽시간에 시동생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저한테 소리를 질렀고 모두가 깜짝 놀라서 일단 시동생을 말려댔습니다. 볼썽사납게 자기 형수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다들 한마디씩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저를 비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뻔하지. 여자들의 시기 질투. 자기보다 어린 여자를 그렇게나 시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 와이프 괴롭히신 거죠? 저는 맹세코 동서가 저보다 어리다고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은 나이도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 일찍 결혼한 편이었으니 어린 축에 속하는 나이였고요. 동서랑은 꼴랑 2살 차이였던 것을요. 저는 그 앞에서 헛웃음만 쳐댔습니다. 어째서 시댁 식구들이 시동생을 두고 상종 안 하는 쪽이 마음 편하다고 하는지 비로소 여실히 알 것만 같아서였죠. 어떻게 하면 생각이 그런 식으로 튈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였어요. 여자들의 시기 질투라고 판단하다니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별것 아닌 소란으로 명절 당일날의 풍경은 망쳐졌고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렸습니다. 시동생한테 제대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네가 감히 내 와이프한테 그딴 식으로 굴어? 야, 너 진짜 한 번만 더 네 형수한테 함부로 행동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진짜 죽사발 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남편이 웬일로 눈이 막 돌아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시동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이 싸가지 없고 경우도 없는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말든 저는 되도록이면 관여를 안 하겠다는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던가요? 절대 아니더군요. 명절 당일날 분위기를 망치고 떠났던 그 2사람. 그로부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황당한 영문인고 하니 원래는 그 2사람이 시동생의 자취방에서 더 살 생각이었대요. 계약 연장을 한 다음에 일단 더 살다가 마땅한 신혼집을 구해서 그곳으로 떠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고 싶다면서 계약 만료가 되면 나가라고 통보를 해왔다네요. 아니 그런데 다른 집을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 왜 아버님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야? 또 무슨 사정이라도 얽힌 거야? 아니면 혹시 2분께서 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 제가 영문을 몰라서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반응에서 벌써 심상치 않은 내막이 깃들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새로 집을 구하기에는 돈이 없대. 뭐?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 둘이 살면서 어떻게 돈이 그 정도까지 없을 수가 있어? 재수 씨의 카드 빚을 갚느라고 돈이 좀 나갔다나 봐. 동서한테 카드 빚이 있었다고? 그런데 동서가 딱 봐도 돈 나갈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 웬 카드 빚이 그렇게 있었을까? 자세한 건 말을 안 해주던데 내가 눈치로 때려 맞히기로는 재수 씨가 괜히 좀 사치를 부렸나 봐. 결혼하고 나서 이것저것 사들인 모양이야. 그래? 우리도 그 집에 가봐서 알잖아. 그 집에 꾸밀 구석이 뭐 그렇게나 있다고 동서가 물건들을 샀나 모르겠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명품을 산 것 같아. 명품 가방, 명품 화장품, 명품 옷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재수 씨가 카드로 긁은 것 같더라고.
뭐? 미쳤어, 미쳤어. 아니, 어쩐지 저번에 봤을 때 동서가 가방은 안 가져오고 자기 지갑만 들고 있던데 그거 보니까 명품이더라고. 지갑은 명품이라도 크게 안 비싸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샀다면 그건 문제지. 지갑 브랜드를 보니까 대략 80만 원은 줬겠구만. 그런 브랜드로 가방을 사자면 하나에 500만 원은 우습게 넘기는 금액인데 몇 개만 질러도 수천만 원 단위야. 어휴,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지. 구매 가격은 비싼데 중고로 되팔려니까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 나온다는 등 그런 얘기가 들려온 걸로 봐서는 재수 씨가 명품을 여러 개 사들였다가 사달이 난 건 아무래도 맞아. 그래서 지금 돈이 수중에 하나도 없고 당장 그 집에서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냥 들어오라고 하셨나 봐. 전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다 지끈거리더군요. 그냥 싸가지가 없고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 물정에 대한 감각까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동서도 대단했고 뒤늦게 카드값이 청구되는 걸 보고 거품 물었다는 시동생 쪽도 대단했습니다. 어쩜 이런 부부가 탄생하였는지요. 그 후로 시동생과 동서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케이블 방송의 하청 사무실에서 광고섭의 일을 했어요. 동서가 받았던 급여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몰랐지만 대략적으로 기본급이 100만 원 수준이었고 섭외를 따내면 건수마다 추가로 돈이 붙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100만 원을 벌 때도 있고 200만 원을 벌 때도 있고 편차가 심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직장이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계약직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고용 형태라서 언제든지 자기가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다는 장점과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바로 잘릴 수 있다는 단점을 모두 안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씩 일한다고 하였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동서가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동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참고로 시동생은 원래 월급 230만 원 정도를 받다가 결혼 직전에 이직에 성공해서 월급이 2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추가로 수당이 붙으면 3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합쳐서 최소로 잡아도 얼추 매달 400은 벌리는 셈이었는데 말이죠. 문제는 동서가 결혼 전까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시동생은 결혼하면서 침대를 새로 사고 장롱도 새로 사고 동서 쓰라고 화장대도 들여놔주고 소파까지 큰 걸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꽤 지출했습니다. 어차피 월세집에서 짧게 살 거면 그런 것들은 지금 바꾸지 말고 나중에 정식 신혼집으로 들어갈 때 구매하라고 다들 충고했었지만 시동생은 안 들어먹었어요. 본인만 손해였죠. 시댁에 들어가면서 소파 같은 거 뇌물단지가 되어서 중고로 팔아버렸거든요. 싼 값에 후려쳐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서가 결혼한 뒤로 지출한 금액이 반년 사이에만 3천만 원을 넘겼대요. 제가 그 숫자를 듣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이 시댁으로 합가한 뒤 처음 방문했을 때 동서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명품을 산 거냐고요. 그랬더니 뾰로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결혼하면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사는 줄 알았죠. 저도 샤넬백 하나 가져보고 싶었어요. 다들 하나씩 있는데 저만 왜 못 가져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동서 나이에 샤넬백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로는 몇 안 될 건데요? 나는 동서를 생각하고 존중해서 말을 안 놓는 것뿐이지 동서는 나의 손 아랫사람일 뿐더러 나이가 상당히 어린 편이에요.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사치를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차피 명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갖고 싶었던 거죠. 형님은 명품 가방 있으시잖아요. 그건 내가 산 게 아니라 결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저는 아무도 명품 가방을 저한테 선물로 안 주던데요. 그래서 결혼한 기념으로 제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아주 또박또박 말을 해대는데 도저히 길게 상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댁에 딱 오자마자 어딘가 어두워 보이는 시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나서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잔소리는 해놔야겠다 싶어서 대화를 청한 것이었는데 동서는 나를 세운 채 저에게 묘한 벽을 쳐댔습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동서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앞으로 동서네한테 일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 부부한테도 불똥이 튀는 구조가 될 텐데 정말 막막하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마음가짐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는데. 동서만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후로 시동생과 동서는 뭔가 사이도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여러모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오길래 휴대폰 화면을 확인해 봤더니 발신자가 시동생인 거예요. 시각이 그때가 밤 10시도 훌쩍 넘은 때였거든요. 남편 몰래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형제간의 우애가 더욱 상할까봐 염려가 되었거든요. 받아보니까 시동생이 단박에 술에 취한 목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형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제가 많이 밉고 본인이 불행한 일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에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갑작스럽기도 해서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시동생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돌아온 답변이 제가 형수님 때문에 아무 여자나 급하게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예? 형수님이 그때 그 예쁜 친구만 소개시켜줬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진 않았습니다. 와, 이런 세상에나. 시동생은 제 결혼식장에서 봤던 저의 친구를 아직도 입에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한테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지내냐고 물어오는 것에서 시동생이 농담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결혼식장에서 딱 한 번 본 것 가지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시동생이 이상한 기질이 있고 특이하다고 여기는 것이었죠. 제 친구 걔요.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할 사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지금 농담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잊으세요. 어차피 될 인연도 아니었잖아요. 형수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예쁜 친구를 만나나 봤으면 억울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한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따로 만나보질 못했으니 제가 두고두고 아쉬워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나갔다는 표현도 안 맞았어요. 이거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시동생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던 것이죠. 시동생의 뒤끝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감상을 저는 품게 되었고 내심 동서와의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는 건 아닐까. 시동생이 너무 독특한 사람이고 동서는 만만치 않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니 두 사람이 융합되는 그림을 그리기란 어려웠습니다. 나쁜 예감은 언제나 들어맞는다는 상투적인 말이 있죠. 딱 그대로였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통의 가정이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시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었다면 시동생 부부는 뭐 하나 괜찮은 구석이 없는 모습으로 시부모님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한 쌍의 인꼬 같았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라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관계도 별로이니까 시부모님께서는 갈수록 탐탁지 않아지셨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동생의 회사에 일이 생겨서 한창 바쁘고 정신없이 시동생이 바깥 생활을 할 때 동서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잘린 줄로만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동서가 자기 팀의 상사랑 싸우고서 홧김에 일을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걔 때문에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둘이 썩어져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든지 아무렇게나 두고 싶다가도 그래도 내 아들 어떻게든 건사를 해야 하는데 작은 며느리만 없어도 한결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자꾸 이런 모난 생각을 하게 되네. 내 눈에는 걔가 어여뻐 보이는 구석이 단 한 개도 없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실 때 저는 차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무슨 말을 얹을 수가 있었겠나요? 시동생은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놀아? 이 생각으로 동서의 존재를 짜증스럽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때의 동서는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귀찮고 힘든데 내가 시집살이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동서에게 과한 시집살이를 시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시부모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정황상 동서가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직장을 잃은 뒤론 시부모님의 수발을 들면서 시댁에서 이것저것 오만 집안일을 동서가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시댁에 들렀을 때 그런 기류를 느끼기도 하였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늘 나를 세우고 지냈던 동서는 그런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에 찔려가면서 자신의 가시를 잃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점차 주눅들어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친정도 없고 딱히 마음 터놓고 지내는 친구도 없다고 그러고 현실 파악도 못하고 카드빚 냈다가 시댁에 들어오게 되었고 직장 잃은 후에 시어머니 아래에서 눈칫밥을 먹는 상황이었으니 그 위치에서라면 누구라도 주눅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어머님 편을 들어야 하는 건지 숱한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도 외로워 보이는 동서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난감하네. 저는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저희 어린 아들을 이용해서 애써 공기도 바꿔보고 그랬어요. 제가 본 것은 극히 단면이었을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한 속사정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겠죠. 이 장면을 제가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모른 척을 하였다면 상황이 끝내 달라졌을지 어땠을지 저는 이런 고민 속에서 괴로움을 앓고 있네요. 그 장면은 바로 제가 시댁에 여느 때처럼 방문하였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넓게 상을 펴놓고 TV를 보면서 다들 백숙을 뜯어먹는 자리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동서한테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가서 물 한 컵 찬 걸로다가 새로 떠와. 냉장고에서 오이지통 꺼내와라. 후식으로 저번에 먹고 남은 포도를 먹을까 하는데 그거 얼마나 남아있나? 네가 지금 가서 보고 와라.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자꾸 이것저것 주문을 하셔서 식사를 하다가 한번 자리를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게 정상이거늘 동서는 제가 횟수를 센 것만 해도 5번을 일어나서 부엌에 들락날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저희 아들 밥을 먹이고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저만 그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자꾸 퉁명스레 명령조로 말씀을 하셨고 그걸 따르는 동서의 표정은 그늘져 보였거든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밥 공기를 동서에게 내미시면서 또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기다가 누룽지 한 국자 더 퍼와라. 그러자 동서가 대답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담은 모양새로 그 밥 공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 뒷모습이 왠지 측은해 보여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뒷정리 다 마치고 근처에 카페나 같이 가자고 그래 볼까?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동서를 따라갔는데 바로 그 순간에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냄비에서 누룽지를 한 국자 퍼낸 동서가 갑자기 가래침을 그 안에다가 뱉더니 수저로 비벼서 안으로다가 가래침을 감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만행을 저지른 동서가 등을 돌리다가 저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언제부터 거기에 계셨어요? 동서 지금 미쳤어?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알아? 확 반말이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동서는 제가 다 봤다는 걸 알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바로 싱크대에 그 누룽지를 획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새 밥 공기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누룽지를 새로 푸더라고요. 국자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보곤 동서가 많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형님, 이따가 얘기해요. 제발 지금은 입을 다물어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를 지나치면서 동서가 빠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수심이 깊은 얼굴이 되어서 동서를 따라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제가 한숨을 쉬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왔는데 그 모습에도 동서가 크게 움찔하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고선 우선 식사를 마쳤어요. 뒷정리를 하는 동안 저랑 동서는 서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들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과일을 먹을 때 저랑 동서랑 부엌 다용도실로 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서, 솔직히 말해봐. 이번에 처음 그런 거 아니지? 내 생각에는 이번이 절대 처음일 리가 없거든. 아무리 어머님이 얄궂게 구신다고 하여도 어떻게 사람 먹는 음식에다가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거야? 대체 무슨 이유로?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어머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더니 그게 계속 화가 남아있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형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동서가 전에 본 적 없는 애처로운 얼굴로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래침을 뱉어서 싹싹 비벼 숨기던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아무런 확답도 주지 않고 그냥 먼저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동서는 저희 식구가 시댁을 나설 때까지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몇 번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왔을 정도였죠. 너무 심란해서 그날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다음 날에도 제가 얼굴에 수심이 깊어 보였는지 남편이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냐면서 물어왔습니다. 동서가 반성하는 기색이었으니 그냥 묻어도 되는 것이긴 한데 어머님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남편한테까지 숨기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네.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제가 본 것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자기 생각에는 절대 이번이 처음 그런 짓을 한 게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심했던 생각하고 일치하였죠. 시부모님께는 함구하였으면 좋겠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일단락이 된 줄 알았건만 그 뒤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남편이 시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홧김에 그 일을 꺼내버린 겁니다. 나한테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재수 씨나 허튼 짓 못하게 네가 잘해.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시동생은 무슨 허튼 짓이냐면서 물어온 것이죠. 그렇게 시동생이 그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가 아주 크게 번졌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사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의 모든 면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접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많이 골마 있었나 봐요. 시동생은 당장 이혼을 하겠다며 선언하였고 그 결정에 시부모님이 쌍수를 들며 반기셨다는 겁니다. 저는 설마 시아버지께서도 동서를 내치겠다고 하실 줄은 몰랐는데 동서는 이혼당할 수 없다면서 절대 안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시동생이랑 크게 싸운 후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서는 그냥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더라고요. 내가 원래 예쁘고 잘난 여자랑 결혼할 운명이었어. 그런데 어쩌다 너랑 홧김에 결혼해버렸고 결과물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너랑 더 살았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고. 내가 대체 왜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계속 살아야 돼? 네가 나이가 어려서 그동안은 봐줬지만 생각해보니까 몇 년만 지나도 너 역시 늙어버릴 거잖아. 그럼 별로 쓸모도 없지. 시동생의 이런 발언을 듣고 동서가 순순히 이혼을 한 뒤 시댁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 과정을 듣고 저랑 남편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했던 때처럼 너무나 빨리 이혼을 해버렸으니까요. 동서가 오갈 때는 있을지, 그 돈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그것부터 당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작태에 질린 시부모님은 결국 작은 아들마저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비보가 들려왔어요. 동서가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던 도중에 그런 선택을 내렸고 월세가 밀려서 집을 찾아와 본 집주인이 발견하였대요. 연락처에 있는 번호들로 연락이 돌려졌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것이죠.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그저 서툴고 세상 물정을 몰랐을 뿐인 사람을 내가 모질게 내쳐버린 게 아닐까? 어쨌든 내가 그 장면을 비밀로 하지 않은 바람에 이혼의 빌미가 되어서 동서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내쳐졌던 거잖아. 그리고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애써 동서는 젊으니까 알아서 새로이 인생을 시작하겠지 하면서 생각하려 했던 것들이 모두 저 스스로 편하자고 그래왔던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계속 이 죄책감 때문에 미치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